여기 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 좀 아세요? 그냥 뭐 부정을 하려는 방법 아닙니까? 발표가 되었다. 인정을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정책이 맨 처음에는 합리화 정책이라고 하다가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뭐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걸 내걸고 있다가 결국 이제 그 어떤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로 이제 공공기관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올해는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으로서 공공기관 정상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건데요. 우선 그 전에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부터 좀 살펴보죠. 여기 보시면 공공기관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좀 보면 중앙정부보다 더 예산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한 350조 된다 그러면 공공기관은 570조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고 매출액도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한 기업체가 141조니까 상당히 많긴 하지만 공공기관도 이제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81조 돼서 매출액이 상당히 많다. 고용도 국가 공무원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100만이 좀 못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국가 공무원 중에 행정공무원 따로 따지면 63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공기관은 현재 그 304개 공공기관이 다 합쳐서 25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간접고용 노동자들만 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간접고용 노동자가 한 11만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까지 포함하면 36만 정도 된다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도 상당히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295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9개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는 그러니까 빠지고 나머지 10개가 이제 추가돼가지고 304개가 공공기관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된 기관을 말해요. 그래서 크게 이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는 모든 그 기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유명한 것들은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안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예시된 것들은 석유공사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이 공공운수노조 연맹 산하에 있는 그런 이제 그 기관들이고요. 시장형이 14개, 준시장형이 16개, 합쳐서 이제 30개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 그리고 이제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그런 공기업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는 이 시장형 공기업하고 준시장형 공기업 이것을 그러니까 민영화 대상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업성과 공공성 양자를 좀 조화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준정부기관은 이제 공기업하고는 달리 보통 이 정부 사업을 위탁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집행하는, 그러니까 대신해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알고 보면 이제 정부 관료제하고 거의 이렇게 다르지 않은 기관들이고요. 그래서 이건 따로 어떤 수익 같은 것도 내지 않는 그런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랄지 또는 이제 사회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 또는 이제 가스안전공사 이런 것들이 다 이 준정부기관 안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함되지 않는 그런 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하는데 뭐 서울대병원이랄지 그리고 정부 출연연구기관들 여기가 다 여기 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꽤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합쳐 지금 현재 304개가 있다. 근데 주로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기타 공공기관보다는 이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특히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그러니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공공기관, 당연히 이 정부에서 재정 지원도 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통제 구조가 이제 존재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중부처는 자기 소관 그 기관들을 다 관리 통제하고 있죠.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바로 예산 편성 지침 또는 인사 지침이나 뭐 또는 경영 지침 이런 걸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지침 말고 그 매년 그러니까 6월 한 20일 정도에 발표하고 있는 경영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이 기관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같은 이제 시시때때로 이제 수시로 이제 행해지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그러니까 거의 뭐 감사원 인력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다 동원해가지고 대규모로 지금 그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대해서요. 우선 이제 중점 대상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가 맞물려 가면서 그러니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그러니까 한 연말에 그 기재부가 예산편성 지침을 그러니까 내리고 나면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이 감사원에서 감사 이게 이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감사된 사항을 지적사항을 경영평가에 또 반영하게 되고 경영평가에서 이제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이제 환류시켜가지고 예산 지침을 또 반영하는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무부처에서는 상시적으로 이제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이 예산편성 지침하고 경영평가,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이게 뭐 노무현 정부부터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좀 최근 것만 좀 살펴보면요. 우선 새누리당 정부에서만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감축 이게 상당히 이루어졌고 뭐 신입사원 그 초임 삭감, 뭐 임금 복지 억제, 그리고 공공기관 통폐합과 민영화 추진 이런 것들이 다 이 선진화 정책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촛불로 인해 가지고 민영화가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목표했던 것들은 다 이뤘다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그 원래는 이 명칭에 대해서 이제 좀 애매하게 있었는데 7월 8일 작년 7월 8일에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이라고 해서 그 뭐 투명성, 뭐 합리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합리화 정책을 발표했다가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부채 해결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방만 경영을 척결하겠다 이러면서 이 공공기관 정상화를 그러니까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 정상화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부채 감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만 경영 개선. 그러니까 여기 이것 말고 이제 그 정보 공개도 있긴 한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채 감축이나 이 방만 경영 개선하고 다 맞물려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양자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부채 감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것은 여기 밑에 나와 있다시피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 공공기관 이 부채가 거의 200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정상화 정책을 제시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이제 그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해서 발전을 한 것인데 이것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 박근혜 정부는 원래 맨 처음에 부채가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노조 때려잡는 걸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그런 논리가 구성이 되냐면 맨 처음에 2012년 말 현재 493조 정도 이렇게 부채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보다 많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공공기관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 방만 경영 특히 그러니까 과다한 복리후생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좀 허리띠를 절라매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그 혁신에 나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뭐 고용세습 또는 뭐 학자금 또는 과도한 경제 휴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 이런 비정상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정상화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다 이 단체 협약 또는 그 취업 규칙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니까 이 방만경의 핵심은 노동조합이다. 그래서 부채에서부터 노동조합까지 다 흘러가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상화 대책 중에 핵심은 다 대부분 다 이 방만경영 어떤 그 중심에 있는 노동조합을 때리는 걸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있다시피 공공부문의 어떤 부채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특히 이 가운데 그 41개 공공기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295개 되는 그런 공공기관 중에서 특히 좀 부채가 많이 있는 그런 기관들을 따로 잡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41개 공공기관 부채가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계획을 이제 좀 하나씩 좀 살펴보면 앞에서 이제 그 부채하고 이
그 방망 경영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 이 방망 경영을 크게 8가지로 이제 정리해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뭐 과다한 그 교육비 지원, 뭐 의료비 과다 지원, 뭐 경조금 지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중에서 노동자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그 업무 형태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영 인사권 침해 이것은 이제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방망 경영에 포함시켜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많다라고 해서 이것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보다 더 열악한 것은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높은 것만 다 낮추는 것이죠. 뭐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다 이쪽에 일관적으로 낮추는 방향이 그렇게 돼 있어서 좀 이제 논란이 되고 있죠. 근데 여기는 아마 여기 계신 분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공공기관 내에서도 이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높은 기관하고 낮은 기관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금융공기업, 그리고 에너지공기업, 뭐 정보통신 쪽, 그리고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 이런 데는 상당히 임금이 셉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센 이유는 민간하고 경쟁할 때 사실 어느 정도는 보수를 줘야 어느 정도 좀 그 괜찮은 인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민간하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그 같은 직종의 그런 민간 기업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다른 어떤 기타 공공기관이나 그런 기관들은 상당히 임금이 짭니다. 그래서 뭐 평균 보수가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내에서의 그런 임금 격차 이런 것도 줄이는 것도 나름대로 과제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약간 좀 많은 곳들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사실상 이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라고 해서 그때 보수는 다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더 이상 손볼 게 없고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외의 것들, 그러니까 과다한 복리후생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그 손을 안 봤기 때문에 이것까지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이 그러니까 중점 관리 대상을 따로 설정을 해가지고 그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채가 많은 기관들 12개, 이 12개는 이제 그 발전 자회사 6개가 포함돼가지고 18개가 지금 현재 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망 경영과 관련된 중점 관리 대상은 20개를 잡고 있는데요. 20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복리후생비 이게 전반적으로 제일 많은 곳들만 딱 20개를 뽑은 겁니다. 근데 이게 약간 한계도 좀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교를 좀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임금은 이제 적은 대신에 이게 높아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이것을 임금화 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석탄공사 같은 경우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뭐 일괄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좀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부채가 많거나 복리후생비가 높은 그런 38개 기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올 1월 말에 이제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3월 말이 되면 바로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304개 기관 전체가 다 이 방망경과 관련된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9월 달에 그러니까 한 3, 4분기가 지나게 되면 이때 이제 이런 중점관리 기관에 대해서 주간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잘한 기관들은 여기서 해지하고 못한 기관들은 기관장을 자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관장은 자기가 잘리지 않으려면 엄청나게 이제 그러니까 직원들을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경영평가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정상화 추진계획도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현원석 경제부총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 11월 14일 날 바로 이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이러면서 더 이상 방망 경영을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달걀론을 또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달걀은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면 변화가 되지만 밖에서 껍질을 깨버리면 프라이밖에 안 된다라고. 그래서 스스로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기재부가 이제 막 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반대해가지고 계기더라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우리 계속 추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또 얼마 전에 카드 정보 유출과 관련해가지고 또 헛소리 해가지고 이게 경제 논란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래도 곧 바뀔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여전히 이제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뭐 계속 유지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뭐 웬만한 실수가 있지 않는 한 일단은 계속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에서도 계속 이 사람 자르고 이제 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경제부총리가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내부에서도 좀 반발이 있긴 한데 여전히 계속 되고 있고요. 공공연 정상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무리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정상화라기보다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그런 행태를, 그러니까 이걸 좀 부채질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요. 우선 이 공공기관 부채 원인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부채 원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 떠넘기면서 방망경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감사원이나 그리고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도조차 그러니까 그 주된 책임은 그러니까 이 정부한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부채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좀 책임 있는 그런 기관이 한 10여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바로 그들 기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복리후생 축소로 나아가면서 모든 기관에 대해서 정상화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노동상권 침해, 노동법 위반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정상화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게 노동조합의 동의인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단체 협약을 이제 이렇게 개정하는 그런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개정하거나 또는 이제 그 회사 사측에서 그 뭐 밀어붙이는 그런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방망 경영 중에서 우리가 많이 좀 지적해야 될 게 바로 이 낙하산 인사 문제입니다. 그 엊그제부터 이제 계속 그 기재부가 업무 보고를 했죠. 대통령 업무. 20일에 이제 대통령 업무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전에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평가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놈들 속관함이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부채나 방망경의 원인은 그러니까 낙하산 인사에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 낙하산 인사에서 어쩔 수 없이 좀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객관적인 임원 자격 기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설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뭐 그 이런 업무 보고를 한 날 바로 이제 새롭게 낙하산 인사가 또 이제 투하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상 이게 정부의 어떤 정책 이 자체가 약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한 44% 정도 되고 있고, 이거 이명박 정부 수준보다 약간 좀 늘어나는 그런 숫자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이런 낙하산 인사 좀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그 여기 나와 있다시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부에서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말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낙하산 인사라고 그러면 비전문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최현애 씨거든요. 최현애 씨는 그 저번 총선 때 대구 서울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한 사람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러니까 그 철도공사에서 그 부사장까지 됐고, 그 다음에 철도대학 총장도 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낙하산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결국은 작년 그 철도 파업 당시에 자기 소신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고 나름대로 이제 뭔가 이제 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경쟁 체제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었는데, 사장이 된 다음부터는 그것들 다 숨기게 이제 허물어 버리고 그냥 딸랑이 된 것이죠. 뭐 이렇게 됐었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새누리당 그 황우려 대표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인사청탁 한 것 한번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 대구 서구을에 좀 출마할 생각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철도공사가 어떻게 잘 되느냐 이것보다는 바로 이 자리를 그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다시 이제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그러니까 약간 책임성이 부족한 그런 인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낙하산 인사라는 게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치권에 약간 발을 담고 있으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지금 특히 심하죠. 자기가 중부부처 관료였기 때문에 대부분 중부부처에서 내려오는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이라도 그냥 하고, 또는 이제 이 기관의 어떤 이익하고 어긋나는 정책이라도 다 하나만 하는 그런 수준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관련 낙하산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결국은 이 공공기관 부채의 책임은 그러니까 낙하산 임원과 그 임명자인 관료들한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현실은 이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 부채 원인과 관련해가지고 앞에서 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부채 원인은 이제 이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 감사원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자체 사업, 그러니까 자기 고유 사업을 수행하다가 진 그런 부채는 한 29%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 넘는 것은 다 자기가 해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부담한 그런 부채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 부분은 정부 정책 실패랄지 또는 강요된 그런 그 공공요금 인하, 그러니까 이 업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에서 알아서 해결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공공기관들로서는 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원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요금과 관련해가지고 좀 이제 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있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공요금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가보다 거의 한 7, 80%가 낮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한 그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한 100원이 든다 그러면 사실상 그 시민들이 이제 지불하는 돈은 7, 80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2, 30원을 다 손해보고 있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이 공공요금의 그 현실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현실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그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득을 얻은 그런 이제 대기업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부담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대표적인 게 어떤 산업용 전기료 그리고 그 화물 열차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화물 열차에서 사실상 이제 뭐 시멘트 업계랄지 물류 뭐 기업들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이득을 받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철도 적자로 연결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용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거의 우리나라 그 전기요금의 그러니까 거의 한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뭐 이제 뭐 전기 하나도 안 쓰고 아낀다고 하더라도 10%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아끼나 말하고 이 대기업들한테 특혜가 주어진 그 산업용 전기요금 여기에 대한 어떤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원가 보상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88% 그리고 철도운임은 78% 정도 이 수준이다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 부채는 그러니까 노동자 임금 복지와 상당히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줄인다고 해서 부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부는 일단 좀 스스로 좀 뼈를 깎는 어떤 그런 혁신이 있어야 좀 뭔가 그 진정성을 알아주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진정성 알아봤자 몇 프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100년간 월급을 받지 않아야 갚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25만 명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그렇게 해야 갚을 수 있는 규모인데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걸 다 이제 그 노동자에 떠넘기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정상화 대책은 의도는 뭐냐? 크게 세 가지 좀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러니까 책임전가다. 그러니까 실제 원인인 그 정부 정책 실패 이것을 은폐를 하면서 이것을 노동자 등에 떠넘기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회적 민영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영화란 말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꺼내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뭐 경쟁 체질의 도입이다, 공공 부분의 어떤 서비스 질 제고다, 또는 그러니까 그 독점의 어떤 비효율성을 제거한다, 뭐 또는 이제 자회사를 설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있지 이것을 민영화라고 내에 걸지는 않고 있습니다. 무료 민영화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철도도 그렇고요. 대부분 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가스라든지 전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가스 공사나 한국전력을 민영화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지금 있는 가스 공사나 한국전력의 어떤 지분이랄지 그 역할을 줄이고 대신에 민간 발전사들의 그런 이제 그 지분 같은 것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공공부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줄어드니까 이게 바로 우회적인 민영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정부는 계속 한전도 남아있고 가스공사도 남아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사실 이 정상화와 대책의 그 숨은 의도는 바로 이런 민영화가 그러니까 숨겨져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부채 중심으로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공기관으로서는 핵심적인 알짜 재산들 사실 비핵심 자산이라는 걸 돈 별로 못 받잖아요. 사실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쓸만한 그런 알짜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들을 매각을 해야 부채를 갚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자산들은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한 몇 년 되면 이게 오히려 이제 몇 배 되는 그런 이제 핵심적인 그런 이제 그 기관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것들을 지금 매각하려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민에게 부담 전가하고 있다. 이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요금이죠. 공공요금을 만약에 인상하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그 부담을 또 넘기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나중에 국민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 부담으로 그러니까 좀 이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제대로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가지고 이번 이제 기획재정부가 그러니까 2월 20일에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업무보고가 일반적인 것과는 좀 다르게 거의 대부분이 이 공공기관 정상화에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파워포인트 자료로 되어 있는데요. 중점 추진 과제라고 해서 한 19페이지 정도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9페이지가 정상화 쪽으로 다 쏠려 있고요. 여기에다가 부채에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다 공공기관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정보 공개 확대, 부채 관리 강화, 방만 경영 근절, 생산성 효율성 제고, 관리 감독 체계 개선, 그리고 열린 고용, 경제 권력, 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정상화 대책 중에서 이 낙하산이다 관련된 것이 저기 객관적인 임원 자격 기준 마련 여기 해당되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그 우회적 민영화와 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저기 이제 경쟁체적인 도입을 확산하겠다. 철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이런 것들을 좀 확산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고요. 부채 감축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게 그 국민연금 이걸 활용해 가지고 뭔가 좀 이제 이 부채를 그러니까 매각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헐감 매각 논란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시기 같은 것을 이제 좀 조정하는 것도 괜찮긴 하겠지만 이것 말고 국민연금을 활용한다 이런 것들은 좀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현재 이 중점 추진 과제를 하고 있어서 아마 올해 내내 그러니까 이런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공공기관 정상화의 핵심인 그 부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제대로 된 원인 진단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해서 이제 뭐 정부도 책임이 있다 정도만 말하고 있지. 어떻게 얼마만큼 책임이 있고 여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부채의 어떤 진짜 책임자 이런 거 규명해야 된다. 또한 이제 이것은 그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노동자들한테 책임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진짜로 그런 것인지 노동교섭 같은 것 또는 그 노사 간의 어떤 대화, 사회적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밝혀보자 이런 주장을 노동자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침묵하면서 사실상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강요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노동자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원래 이제 이 공공기관은 그러니까 여러 노조에 다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미주노총 쪽으로 보면 이제 공공우수노조연맹,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그 사무금융연맹 이게 세 군데가 다 속해 있는데 여기 이제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사무금융연맹 현재 이제 이런 공대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한국노총 쪽에 또 세 군데, 금융노조와 공공노련, 그다음에 공공연맹 이렇게 세 군데에서 그러니까 또 이제 공공기관들을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노총과 미주노총 사이에 계속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 미주노총에 있다가 한국노총을 가거나 한국노총에 있다가 민주화돼가지고 이제 공공연맹으로 오거나 그러니까 공공우수연맹으로 오거나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부추기기도 하고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게 제로섬 게임 비슷하게 돼 있어서 어떤 기관이 낮게 되면 다른 기관이 이제 높게 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권 어떤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계속 갈라놓고 있었는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 때문에 공공기관 노조에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전체 그 304개 공공기관 모두에 대해서 하기보다 아까 중점관리 대상으로 이제 속해 있는 38개 기관에 대해서 먼저 우선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공공기관 대책에 대해서 수용을 거부하고 특히나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다시 이제 좀 거부를 하면서 공동 대응하기로 이제 결의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에서 다 이제 공동선언 해가지고 다 서명해서 우리 거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것에 좀 삐져나가는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 좀 두고 보자 이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몇 개 나가더라도 이런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기 공동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 현장 반응이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좀 나눠서 보면 단위 노조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 개별 노조를 이제 그 격파하는 식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체 협약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한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바뀌게 돼 있는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빌미를 가지고 이거 지금 중간에 그러니까 좀 개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좀 거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뭐 3, 5, 7월 그러니까 6월로 해가지고 공동 투쟁을 지금 결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제 좀 이제 공동 대응하는 뭐 근데 완전히 거부하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경영평가가 이 성과급하고 더 연결이 돼 있거든요. 성과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이제 이 상급 조직에서는 우리 성과급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면적으로 거부하려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그건 좀 힘들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좀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상급단체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서 그러니까 노정대화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 지침 그러니까 사실 이 뭐 방만 경영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기재부에서 다 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좀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그 예산 편성 지침 이 자체에 대해서 그 좀 문제 제기하는 이런 것들도 지금 상급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나 이제 이렇게 그뭐 하루 이상 집중 파업을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공공기관은 사실 파업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일 지금 2.25 국민총 파업이 있는데 뭐 금속에서는 뭐 여기저기 뭐 한다 이야기하지만 공공기관은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고 있는 것이 거의 드물 거라고 생각되고요. 유일하게 이제 철도에서는 경고파업 이렇게 해서 이제 경고파업이라고 해서 다 하진 않고 그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서 그러니까 필수 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그냥 3분의 2 정도 되는 사람들은 남겨놓고 나머지만 이제 파업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이제 노동 3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런 활동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헌법상의 기본권 이런 걸 지키는 사회운동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집단이기주의 뭐 이렇게 좀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해가지고 각 부문 평가를 했어요. 1년 평가.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공공부문 평가를 토론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하고 있고 또 이제 내일도 내일 모레도 이 민주당 또 정책위에서 또 공공기관 뭐 개혁 방향 해가지고 무슨 토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토론자로 저거 오라 그래가지고 가입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민주당은 그러니까 좀 되게 무력하다라고 이제 말은 듣고 있지만 나름대로 뭔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의당에서도 저기 나와 있다시피 그러니까 뭐 공공기관 개혁 추진이 이런 것들 박원순 의원이 제안을 하고 또 이제 원내 정당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의원을 활용해가지고 이 공공부문에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이 대부분의 어떤 공공기관과 관련된 대책들이 다 원내 정당 중심으로 그러니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철도 소위가 굴러가고 있는 거 아시죠? 작년 철도 파업 이후에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 중심으로 해서 철도 소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잘 굴러가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간 그 원내 정당 중심으로 다 되고 있다라는
뭐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비슷하게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걸 좀 알고 계셔야겠고,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법제도적인 어떤 그런 차원으로 협소하게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뭐 정부 정책, 공법 개정, 뭐 경영평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법제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있어 원외정당인 노동당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공공기관 개혁의 문제를 법제도적인 측면을 좀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폭넓게 좀 보면서 여기에 좀 비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공공기관 개혁론에 대한 관심이 대응력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전반적으로 물론 쪽수가 적어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공공기관 개혁 방안에서 당 그리고 당원들의 관심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 특히나 이제 기껏 해봤자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이런 총론적인 그거밖에 없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잘 모르죠. 뭐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에 대응하기 위한 당의 역량도 되게 미흡한 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공기관의 이해 당사자로서의 어떤 역할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다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주인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이제 이 정당을 그러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그 정당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제고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에서 좀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자. 뭐냐면 그러니까 뭐 당 논평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정책 대안 마련, 문제제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그러니까 비롯한 여러 가지 이 개혁 논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민영화에 대해서도 이거 저지하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재공공화 이런 이슈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제시를 하면서 좀 그러니까 공세적으로 그러니까 이슈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간이탈 문제와 같은 그 유사 민영화 이런 것들도 논란이 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지방 공공기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지방공기업법뿐만 아니라 그 출연 출자기관 그 관리기본법 뭐 이런 것들이 새로 이제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 권력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관심도 좀 적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통호들한테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중앙 정치는 좀 힘들지라도 지방 권력 차원에서는 훨씬 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높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지방 권력에 대한 접근 통로로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뭔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우회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당원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제 당원들의 어떤 적정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중앙당 및 당협에서도 좀 당원들을 좀 파악을 하고 좀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들도 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길었는데요. 예. 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정도로 마치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이랄지 의문항사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데이터 예. 보통 뭐 이런 일반 정보 종사자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많이 쓰는데 물론 일반 정보 종사자는 이게 이제 그 국제 기준하고 우리나라 기준하고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일반 정부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정부 공무원들 이게 한 100만 좀 못 된다고 되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쯤 100만 넘을 수도 있는데요. 이 100만에다가 아까 그 공기업하고 준정부 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준정부 기관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부 사업을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 그런 인원들은 일반 정부에 포함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걸 포함해 가지고 인력은 할 수 있겠고 근데 이게 인력이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익들 뭐 이런 그 외국에는 없는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유사 공공부로 포함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좀 또 지방 공기업이랄지 그러니까 정부 지방 출연기관들 그리고 이제 협회나 뭐 이런 것들도 이걸 어떻게 이제 포함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있어서 인력으로는 많이 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예산, 부채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는 올 상반기
내지 이제 2월 얼마 전에 이제 발표했는데 바로 이제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국제적인 그런 수준에서 공공 부분의 전체 어떤 부채 이런 것들을 관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공공 부문 이제 그 정부 부문하고 그다음에 중앙 공기업들 그리고 그 중앙 공공기관들 그다음 지방 공기업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채를 관리하겠다라는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공공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아까 말했지만 방만경영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정서를 좀 자극하는 거, 뭐 대학 등록금을 대준다든가, 아니면 뭐가 있나요? 뭐 이렇게 육아와 관련한 뭐 이렇게 뭐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나 이런 게 있는데, 뭐 고용세습이야 뭐 그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등록금이나 뭐 이런 육아나 이런, 그러니까 보편복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정부가 보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공공부문 기관들이 그 회사 차원에서 그걸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좀 축소를 하는 게 그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싶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그 헌정의 기금이 이제 뭐 연금이 한 120만 원 되는데, 그 이게 이제 일반 국민 정서 생각하면, 야 니들은 국민연금으로 살면 되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다 국민연금 어떻게 살 건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살 건데, 그런 거하고 좀 다른 뭔가를 한다는 거를 잘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편복지로의 인식 전환을 전체 노동자들이 좀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도 그런 건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고민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무원 연금도 저는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뭔가 좀 다른 거는 그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좀 나하고 대책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제 보편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인식을 좀 가질 수 있고, 또 노동운동에서도 뭐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정신이라고 하는 게 민간 부분에서도 고수익 노동자들이 어떤 그 수익을 포기하는 뭐 그런 식으로 갔던 거니까. 어떤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나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하향평준화 결국 그러지 않나요? 아니 근데 보편복지로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걸 요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보편복지라기보다는 사실상 복지가 없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것들을 그 일반 국민들도 다 받도록 하는 것들이 맞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못 받고 있는데 너희는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 그게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전술적으로는 좀 약간 비합리적으로 느껴질 수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포기하고 대신에 그래 제대로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은 좀 약간 이게 하도 비싸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임금성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이것은 개별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공격하기는 쉬운데 방어하기는 좀 그렇게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좀 말하기는 힘든 그런 차원이고요. 아마 그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포기하면서 뭐 그냥 일방적으로 해봐야 우리한테 이득되는 게 뭐가 있겠느냐. 실제로 우리가 이걸 포기한다고 뭐 임금에 뭐가 반영이 될 건지 이런 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건 이해가 갑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공공부문이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뭐 가져가야 되는 건 공공성인데 아까 말한 어떤 이렇게 개별 복지, 그러니까 어쨌든 선별적 복지잖아요. 기업 복지라고 하는 것도 보편 복지가 아니라.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과감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냐 좀 싶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서 이제 다른 측면인데, 이게 프레임하고 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면 그래 맞아 이게 문제였다라고 하면서 사실 완전히 논의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 부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부 정책 실패인데, 그리고 낙하산이다 때문에 발생한 건데 왜 노동계에 떠넘기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방망경영 내지 과다한 복리후생 쪽으로 가면서 이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 사실상 이제 논의는 다 그쪽으로 가면서 게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을 왜 놔두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프레임 싸움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개선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부채 문제 이게 본질이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알겠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국민들하고 동질감을 느끼려면 다른 조건이 비슷해야 된다. 근데 그 맞거든요.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좀 밀릴 수 있다. 근데 국민들도 다 저기는 굉장히 좀 복지가 잘 돼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 마당에 그거에 대해서 뭐 별 대책이 없고 어쨌든 헌정이하고 비교해보면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 왜 국회의원들도 그럼 하향 평준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건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단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수가 굉장히 많은 거고 노동자들이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혜택들은 사실 민간 부문하고 경쟁하고 민간 부문에 이걸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기업 복지 뭐 비판적으로 얘기도 하지만은 기업 복지가 어쨌든 확충되고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계속 노동 조건이 향상될수록 그게 이제 퍼져나가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근데 공공기관에서 그걸 한번 후퇴했을 경우에 그게 다른 대기업들에 미칠 영향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 대기업이거나 공공부문에 포함된 전체 노동 인구가 10%밖에 안 돼요. 그럼 그 10% 안에서 그거 뭐 후퇴한다는 걸 나머지 90%를 생각하지 않고 나머지 90%는 꿈도 못 꿀 얘기인데 10% 안에서 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전선 형성이 얼마나 그게 되겠어요? 10%에서 밀릴 때 이를테면은 뭐 그거를 통해서 어떤 뭐 프레임 아까도 말씀하신 전선을 짤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얻어낸다 라는 게 가능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게 오히려 이게 방어적인 상황에서 그런 거 오히려 뺏겼을 게 계속 노동 조건 자체가 후퇴하는 그게 되겠죠. 이를테면은 뭐 대기업 노동자들이 뭐 중소기업 대기업에서 뭐 교육비 지원 안 한다 이랬을 때 중소기업에서는 당연히 그걸 안 하는 게 맞는 어떤 프레임이 따질 건데 지금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확장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뭐 계속해서 싸워서 따낼 문제지 한번 후퇴한다고 해서 이거를 뭐 우리가 다시 전선을 형성할 수 있겠다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 10%가 양보를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특권이 나머지 90%로 나뉘어질 수 있는 사회 프레임이냐, 사회 구조냐.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양보로 끝날 것이다. 그러면 그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심리적 평등성 이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너네들도 우리랑 평민 수준으로 같이 떨어졌구나 라고 하는 심리적 평등성이 생기는 것이지 만약에 특권적인 요인을 해체함으로써 그게 나머지 90%에 나눠질 수 있는 사회 구조만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유용한 전략일 수는 있겠죠. 만약에 대기업들이 임금을 줄이고 그 기업들의 이윤이 그 연결 체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윤으로 추가로 보장이 되고 그게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반영이 돼서 어쨌든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한 명이 그 중소기업의 10명의 임금을 10만 원씩이라도 올리는 효과가 생긴다면 이런 사회 구조 체계라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긴 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니까 아마 프레임 문제다라고 하는 게 여기 아닐까.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까 성과급 이야기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성과급을 반납을 하면서 이것을 말 그대로 이제 그 소위 사회 전반적인 그러니까 뭐 간접 고용이랄지 비정규직 문제랄지 또는 이제 뭐 격차, 임금 격차 이걸 해소하는 데 쓰자라는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만약에 이런 복리후생이랄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부문 경쟁력 이 자체가 저는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부문의 후퇴 그러나 이건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지 뭐 방망이형이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공부문의 좀 경쟁력과도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정부 출연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 거긴 박사 받고 상대 민간에 비해서 좀 더 열악한 그런 조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야, 이것마저도 뭐가 문제가 있다면서 빼앗아서 가버리면 사실은 공공기관에 있을 어떤 유인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기관들은 없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 이제 뭐 예를 든다면 뭐 유성에 있는 그런 이제 기관들 또는 이제 뭐 키스디라고 해서 뭐 정보통신 정책연구소 같은 경우도 사실 저 연구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미래부에서 이제 거의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그러니까 임금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제학 쪽 박사 이런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키스디 같은 경우는 이게 괴산인가 이쪽으로 이제 지방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고급 인력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럼 그런 원력 다 어디로 갈 것이냐? 민간 어떤 대기업으로 가게 되거든요. 물론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이게 나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좀 논의의 여지가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공공 부분이 약화되는 것은 분명하다.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그럼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의사들 월급을 많이 주는 게 당연한 거야 되는 거야.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의사들한테 월급 많이 주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주면 안 된다 딱 하면은 야 그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 정도 줘야지 안 그러면 의사들이 질 떨어진다 하면은 어떤 부분이든 자기들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부문은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뭐 건강보험 고관리든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저는 그 프레임은 별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는데 저는 계속 혼란이 되는 게 어쨌든 우리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국가나 정부의 기능과 관련돼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어쨌든 그런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공공 부분의 확대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공공 부분이 민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능해질 것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공 부분의 유능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근면함이나 내지는 혹은 그 극빈함을 다시 재차 요구하는 게 저는 논리적인 모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정성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 그래서 것 원래대로 같은데. 돌아보면 차라리 임금을 통해서 그냥 주면은 끝날 문제를 다른데 90%는 받지 못하는 다른데 90%도 임금은 다 받잖아요. 소득은 있는 거고. 근데 다른 데는 복지와 관련돼 가지고 보편 복지를 해결될 문제를 선별 복지를 하는 걸 공공부문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대기업 노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대기업 노조가 비정규직한테 자기들이 받는 복지를 비정규직한테 안 해주는 거를 비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받고 있는데 선별 복지로 기업 복지로. 근데 사실 그거는 단협에서 기본급 인상보다 이렇게 수당이든 뭐든 인상해서 했던 거는 그 정부에서 관리하기 용이함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구조 자체가 그런데 그렇게 비판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대학 등록금 학자금이니 무슨 수당이니 뭐 이런 걸 하면 그러면 그걸 털자 이거. 그래서 그걸 임금의 차이를 반영하고 그 복지 문제와 관련된 것은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민주노총이나 뭐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목표 중에 하나가 정치운동이고 정치 세력화하고 제도를 바꾸는 건데 그런 요구를 하게 만들려면은 자기들부터 선별복지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는 하죠. 근데 지금 그걸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예요? 그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게 되면 그쪽으로 논의가 가게 되는 건데 그 논의를 지금 하는 게 중요한가요? 이게 핵심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방어를 쳐요, 방어를? 그건 그러니까 지금 방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중요한 지금 현재 포인트가 아니라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뭐 인건비 경비가 전체 부채 1.2%밖에 안 되면은 뭐 그거 가지고 입싸움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뭐 똑같아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대기업들이 그런 뭐 선별복지의 어떤 혜택을 받지만은 이제 그것이 이제 전체 어떤 사실 그거는 임금분을 다르게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대기업 입장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주는 건데 뭐 그건 요구할 수 있는 건 계속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어쨌든 뭐 그렇게 노동조합이 요구를 하고 그런 것들에 노동조합이 힘이 세질수록 그거는 계속 확장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걸 나중에 이제 공공부문 전환하면 되는 거지 지금 뭐 있는 거를 막 주고 이거를 뭐 어떻게 여론을 이렇게 가져온다 이런 거는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에는. 사실 김종석 위원장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간극이 굉장히 큰 일반 시민들한테는 이 얘기가 먹힐 거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선언적으로나마 우리도 평범해지겠습니다 정도의 선언이나 혹은 제스처를 해주는 게 어쨌든 시민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군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딜레마이긴 한데 저는 그거는 선전선동과 관련된 부분인 것이지 이 사태를 바라보는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솔직히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공공 부분에 대해서 하도 언론이나 내지 이런 데에서 철밥통 프레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쪽에서 뭔가 공익적인 목적에서 나선다라고 하는 걸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기네들 또 밥그릇 지키려고 저러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선전과 관련된 게
논리가 부박해서 고민인 것이지 저는 뭐 그게 반드시 다 반납합시다. 선별적 복지를 다 반납합시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결의를 한다고 과연 국민들이 오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얘기하고 설득하기는 되게 힘들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근데 철도 파업 때도 그랬듯이 어쨌든 철도 파업 때도 막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막 저런 철밥통들 무슨 뭐 조그만 역에 10명이 금방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대중들은 어쨌든 굉장히 여론이 좋았던 건 이 민영화 문제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고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면서 그런 프레임을 어떻게 잘 짤 것인가 이게 문제지 뭐 이렇게 막 임금 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얘기를 하면 얘기할수록 안 좋아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생각에. 그때는 이제 조중동 평가가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철도 파업 때도 그러니까 이거 맨 처음부터 임금 프레임을 해가지고 6천만 원 이야기하고 계속 그렇게 갔었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민영화 프레임으로 가다 보니까 밀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어떻게 보면 이걸로 가지고 이제 문제 삼을수록 그쪽으로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핵심인 것처럼 이렇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물론 거기에 어떤 진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뭐 어쨌든 그런 간격이 있으면 노동계급의 통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뭐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대로 한다 해도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 그걸 장기적으로 통합시키지 않으면 그 프레임 밀린다. 저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 똑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그 공무원 임금 체계가 다른데 그 당연히 다르고 한데 그렇게 보편적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게 이 보수 정치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피지백에 대한 분열인데 분열 프레임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게 무상급식에 대해서 선별적 복지하는 거 그거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딱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딱 그래요. 다 같이 20만 원 준다 그러면 통일 단결 될 수 있는데 저 집은 폐지 주어가지고 다달이 10만 원씩 버는데 나는 하나도 못 버는데 저 사람은 7만 원 받고 나 6만 원 받는다.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그렇게 깔라진다고요. 완전히.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런 걸 깨기 위해서 보편복지로 가자 이런 것이고 그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뭐 이론적으로도 당연히 그 유효한 거라고 보는 거죠. 뭐 장기적으로 고민하자 이 정도로 저는 마을을 정리하겠습니다. 김준철 위원장님 얘기 들어서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 헌정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그 노동조합에서 단협으로 그러니까 임금성에 있는 그런 그 임금 형태로 돼 있는 그 선택적 복지 부분을 좀 같이 볼 수 없는 문제이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물론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그 비교할 때 직접적으로 비교할 때 이렇게 그 사람들 돈 그게 얼마 받는데 뭐 그러한 그 복지들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이런 선을 나누는 그런 건 하고 있지만 그렇게 주로 하지만 그 이 공공 부분의 노동자들이 그 선언적으로 혹은 실제적으로 선택적 복지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보편적 복지로 그렇게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그런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져야 되지만 좀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다. 그게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디죠? 그 보건의료 조합에 있는 투자기관은 아닌데 하여튼 보건의료 노조에 있는 한양대병원 노조 같은 경우가요. 유니언샵이고 굉장히 그 노동조합 동력 굉장히 떨어지는 그 사업장인데 거기서 그 해마다 지금 그 단협을 하는데 단협에서 그 노동조합에서 임금 인상을 얻을 수 있는 한계가 와 있는 거예요. 그 한양대 병원이 별로 크게 잘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병원이 이렇게 흑자로 가지도 않고 하니까 얻을 수 있는 그 단계가 적으니까 그 어떤 조건을 단협으로 하냐면 그 내에 그 조합 내에 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들이 많은 부서들에 있는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해주는 거. 현재 그 계약직으로 있거나 임시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 10명을 우리 단협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이 사람들 10명을 정직원 해달라
이런 식으로 싸움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건 이겨요. 그리고 그 조합 내에 어떤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조합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그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좀 높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계속 좀 봤어요. 최근에 그 조합 전체로는 뭐 사회적으로는 별로 그건 없지만 그 자기 조합 내에 어떤 그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계약직 문제라든지 임시 문제 같은 것들을 접근해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사측에서도 그건 작으니까 전체 조합원들 그거 올려주는 것보다 그게 작으니까 그런 걸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그 최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본 것 중에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런 복지, 선택적 복지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는 회사들 10%도 안 되고 1%도 안 되는 회사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물이 밑으로 야 저런 데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 급여는 못 올려주면 이번에 고등학교 학자금이라도 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지금 생각났거든요. 여기 받으면서 수업 받으면서 적은 게 석유공사가 자사고하고 특목고 자녀에 대한 수업료를 전액 지원한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조합에서 이것도 요구해야겠다. 지금 일반고밖에 안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 뭐 이거 요구를 해야겠다. 이것도 물론 굉장히 자사고 페이지가 단론인데. 아니요. 받을 건 받아야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폐지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급여로서 확대하거나 임금으로서 확대하는 부분이 작게 있는데 얘는 좀 특이하게 이런 거 있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냥 그게 좀 답답했습니다. 사실은 공공부문 관련해서 저는 쟁점이 임금이나 내지 처우 부분은 아니고 그럼 결국엔 요금은 어떻게 될 거냐가 저는 사실 그 당 입장에서는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문 보니까 어쨌든 수자원공사에서 정상화 대책 내놓으면서 거기에 골자가 요금 인상 올려달라는 거던데 그러면 사실 공기업이 자기가 그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자들을 쪼이든지 아니면 그 공공 서비스의 대가를 올리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죠. 프레임을 노동자로 맞춰지면은 거기에 있는 복지 수준이나 내지 임금 수준 갖고 갑론을박이 될 텐데 그게 전체 부채의 1.몇 %밖에 안 되면 사실 이건 격가지에 가까울 거고 결국 본질은 요금 문제로 접근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저는 다소간 무리가 있더라 하더라도 지금 당 입장에서건 노동자 입장에서건 필요한 거는 어떻게 공공기관이 저렴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해 왔는지에 대한 논리 구축하고 이게 만약에 시장화 요인이 더 들어갈 경우에 공공요금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기든 수도든 뭐든 산업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특혜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런 산업에 의한 특혜적 요인이 어떻게 요금 부분을 왜곡시키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작업이 된다면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설득하거나 혹은 뭐 이런 것들을 구성할 때는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과 관련된 자료나 혹은 뭐 백업 자료가 있으면 이후에라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 결국 핵심은 요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공공기관 정상화의 프레임은 결국 요금 문제로 흘러갈 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공공요금 해가지고는 아마 지방선거 전까지는 인상은 안 될 것이고요. 근데 끝나자마자 폭등할 거다. 네, 그런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 그 입장 같은 게 분명히 있어야겠죠. 네, 그럴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공공기관 부채가 엄청난 것은 사실이고 이건 어떤 뭐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작년 말에 TV 토론 나갔을 때 사회자가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냐 물어보는데 깝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사실. 다들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네, 근데 다 이제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더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이 일단 필요할 수 있겠고, 뭐 이를테면 이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1년에 거의 한 8조 정도가 이자 비용으로만 나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이라도 없애는 것, 줄이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고, 그래서 뭐 공기업 부채를 뭐 국채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런 방안들. 그리고 아까 요금 현실화, 이것도 부문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특혜를 그러니까 뭐 해소하는 이런 방안이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책임자 처벌이랄지, 그래서 다시 그런 행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들도 중요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것은 좀 점진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당장 이게 비정상이기 때문에 금방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끝에 가서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주목 그 부분에서 예. 거기에 그 각 지방 정부의 그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예.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뭐 구청이라든지 예. 이런 데. 그러니까 지방 공기업은 이제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SH공사 또는 이제 뭐 이번 도시공사를, 그리고 지하철과 관련된 이제 궤도, 이것만 생각은 많이 하는데, 이것 말고 시설관리공단들, 그러니까 청소, 뭐 명망한 것들은 다 지방공기업 포함되고요. 사업소 이런 거. 사업소는 아닙니다. 사업소도 포함되는데요. 이건 직영기업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서 공무원 조직과 거의 비슷해요. 예, 물 관리하는 이런 쪽이라서. 근데 이것도 이제 지방 공기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공무원 조직이다. 예,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무슨 뭐 문화회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출연기관으로 속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제도화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지방 공공기관은 굉장히 열악하고.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열악하고 다 부정식으로 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그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왜 구청장 출마했다가 합의해준 사람이라든지 단일화 합의해줬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가 다음 선거 때 나가고 그런 구조라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노동조합도 일반 노조, 그러니까 가입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조직이 돼 있으면 일반 노조고 굉장히 열악하고. 예. 그러니까 그 경영평가 통해서 그 근무 평점을 낮게 줘서 다 해고시켜버리는, 그 조합을 가입하면 전부 해고가 되는 그런. 지방 공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특히 지방 공기업은 국민노총 쪽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싸워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얻는 이런 것이 아니라, 노조가 그러니까 중앙정부랄지 이런 백이나 이런 연출 같은 거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비빌 수 있는 그런 조직들. 그러다 보니까 국민노총 또는 한국노총 쪽에 이제 조직들이 많고요. 민주노총 쪽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조직화하는 것도 이제 그 공공우수연맹의 좀 과제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네, 뭐 그 마지막 우리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그 만약에 공공 부분 정상화 관련된 게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올 한 해를 생각했을 때 언제쯤 이게 가장 촉발이 될 시기로 보는지에 대한 것. 그러니까 언제쯤 이 뭐 사업장을 중심으로가 됐던 정부의 의지가 됐던 이것들이 좀 이렇게 팡 터지는 시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시기로 보고 계신지, 뭐 노동조합 내부나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그 스케줄을 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그것은 아까도 나오긴 했는데 사실 지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반적인 3월 말까지 이제 뭐 이행계획 제출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노동조합하고 지금쯤 합의 같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노동조합 작업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38개 중점 대상 기관들 말고 나머지 기관들, 그러니까 270개 되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속 작업이 들어가고 있고, 일단 그래서 노동조합의 어떤 합의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제일 과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경영평가예요. 그러니까 경영평가가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을 통제하는데 아주 유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걸 무력화시킨다고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 내지 이제 그 경영평가로 들어갔던 전문가들이 되게 이제 막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제 이걸 막아보려고 이제 막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이번에 어떤 좀 균열을 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올해는 6월 중순경에 그러니까 평가 결과 발표되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에 평가할 것을 올해로 당겨가지고 중간평가를 9월달에 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 결과가 6월 말 정도까지 해가지고 한번 완결이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압박이 많이 들어올 테니까 적어도 이제 이 상반기 정도, 6월이나 이 정도에 이제 또 한번 붙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2월, 3월 정도, 그리고 한 6월 정도에 그때 한번 좀 계속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공공부문 전체적으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공동교섭 하는 걸로 지금 한번 돼 있잖아요. 아마 그때가 좀 핵심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6월 투쟁 집중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제 그렇게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수순을 밟아 나갈, 그러니까 생각대로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예. 네.
거의 2시간을 거의 꽉 채워서 하진 않았고 좀 했는데요.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과제나 뭐 단기적인 과제 이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이제 노동당도 열심히 투쟁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거보다 지방선거 우리 코가 섭자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수고해주신 김철 연구위원님께 박수를 보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